네, 안녕하십니까. 자, 날씨가 갑자기 많이 추워졌어요. 자, 추운 연말에도 여러분 공부가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오늘은 공부가 잘 되는 책 한 권 소개해드리고 수업 진행하겠습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요. 나는 무조건 합격하는 공부만 한다. 이 저자가 되게 유명합니다. 이윤규 씨라고요. 오늘 집에 가시면 유튜브 검색해 보세요. 이분 워낙 유명하거든요. 이윤규 공부법 또는 암기법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러니까 집에 가셔가지고 공부가 안 될 때 한 번쯤은 공부법에 대해서 이분 유튜브를 참고하시면 굉장히 도움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저자 이윤규 씨는 26세 때 26입니다. 여러분들 사법시험 어려운 거 아시죠? 그 어려운 사법고시를 군대 갔다 왔어요. 갔다 와서 단 9개월 만에 1년도 안 해요. 9달 만에 1차, 2차 동착격을 합니다. 대단한 머리입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합격해서 이제 변호사 일을 보고 있습니다. 굉장한 머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유튜브에 이 이윤규 씨의 공부법은 굉장히 유명하거든요. 그러면 이 책을 여러분들이 꼭 볼 필요는 없겠습니다. 왜냐하면 유튜브에 워낙 좋은 내용들이 많으니까요. 자, 그래서 이 책이 전달하는 취지를 제가 세 가지만 핵심만 짚어드리면요. 첫 번째, 여러분들 1년 열심히 공부해서 시험을 쳐요. 사실 우리 시험은요. 10명 중에 1명이 될까 말까잖아요. 어려워요. 9명이 떨어지는 시험입니다. 그러면 자, 열심히 1년 동안 공부했는데 왜 성과가 없을까? 자, 성과가 없는 이유. 성과가 없는 이유입니다. 딱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첫 번째, 노력을 하지 않았거나. 두 번째는요, 방법이 나빴습니다. 그래서 시험에 실패했다. 요것밖에 없습니다. 노력을 하지 않았거나 방법이 나빴다는 말입니다. 그럼 이럴 수도 있거든요. 저는요, 열심히 노력했는데 시험 떨어졌어요. 어떻게 되죠? 열심히 노력하면 뭐합니까? 방법이 나빴기 때문에 떨어진 거거든요. 결국 여러분의 시험 합격은요, 무엇보다도 방법입니다. 공부 방법입니다. 방법이 좋아야 됩니다. 좋은 방법으로 노력하게 되면 시험은 안 될 수가 없거든요. 무조건 열심히 하는 게 좋은 게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방법이 좋아야 됩니다. 그래서 방법 하게 되면 뭡니까 하시지 마시고, 제가 입문과정 첫 시간에 프린트 내어드렸죠. 반드시 합격하는 10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그거 계속 반복하시면서 내 걸로 만드시면 돼요. 좋은 방법들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자, 인풋과 아웃풋입니다. 공부에도 인풋과 아웃풋이 있습니다. 그러면 인풋이 뭐냐? 얘는요, 여러분이 공부하고 있는 기본서. 자, 기본서 강의를 듣고 기본서를 읽고 기본서를 공부하는 게 인풋입니다. 그러면 아웃풋은 뭘까요? 아웃풋은요, 바로 문제를 풀죠. 문제풀이. 그러면 두 개를 비교해보세요. 여러분은 인풋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아웃풋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우리 시험은 객관식이잖아요. 결국은요, 인풋보다 아웃풋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예. 여러분들은 지금 입문과정, 1월, 2월 기본과정 모두가 인풋과정입니다. 예. 기본서로 공부하니까. 그런데 막판에 가게 되면요, 몇 달이고 계속 문제 풀잖아요. 시험을 잘 치려면 아웃풋을 잘해야 됩니다. 아웃풋. 그럼 아웃풋을 잘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인풋 과정을 거쳐야 되거든요. 그러면 막연하게 기본서 보고 막연하게 문제 풀고 이거 좋은 거 아니거든요. 다시 말하면요. 자, 인풋과 아웃풋 비율을 1대1이다. 1대1. 이거 좋은 거 아닙니다. 그래서 저자는요.
인풋과 아웃풋 비율을 1대3 정도. 무슨 말이죠? 인풋보다 문제풀이, 아웃풋이 3배나 중요하대요. 심지어 저자는요, 1대3이 아니라 1대5까지 강조합니다. 그만큼 문제풀이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풀고 있는 이 문제풀이 과정은요, 여러분들이 내년쯤 되시면 언제 문제 푸느냐? 7월, 8월, 9월, 10월. 넉 달 동안 죽으라고 문제 풀거든요. 그러면 이전에는 어떠합니까? 이전에는요, 문제풀이는 없잖아요. 그러나 내년 초가 되시면요, 책이 나가요. 빈출 지문도 나오고 또는 기출문제도 나오고요. 다시 말하면 이 문제풀이가 나오거든요. 그런 것들은 별도로 정규 시간 강의는 없지만은 여러분들이 진도에 맞춰서 그 진도만큼요, 빈출 지문도 보고 기출 문제집도 보면서 계속 여러분들이 문제 같이 풀어야 됩니다. 뭔지 아시겠죠? 그래서 혹시라도 내년 초에 문제집 등이 나오게 되면 그 문제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진도만큼 필히 집에 가셔가지고 복습 겸 해가지고 꼭 문제를 계속 보고 또 보고 해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인풋보다 아웃풋이 중요합니다. 시험을 잘 치기 위해서는 문제를 잘 풀어야 됩니다. 다음에 세 번째는요, 바로 복습입니다. 복습. 하루에 복습을 몇 번 하면 좋을까요? 좋은 공부 방법인데요. 자, 몇 번 복습하느냐? 여러분들 집에 가시면 복습 한 번 할 시간도 부족합니다. 저 알고 있습니다. 힘들어요. 근데 한 번 갖고는 안 돼요. 이렇게 짧은 기간 동안에 확실히 합격하시려면요, 복습을 3번 하죠. 3번 하죠. 자, 만약 여러분이 오늘 야간 수업을 듣는다라든지 또는 동강을 들었다. 강의 들었잖아요. 강의만 듣는 것도 3시간 또는 4시간입니다. 강의를 들었습니다. 어쩌면 강의 듣는 게 바로 인풋입니다. 그런데 강의 듣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또 아웃풋이야. 문제 풀고 또 복습하고 모두가 아웃풋입니다. 항상 공부는요, 인풋보다 아웃풋이 중요합니다. 복습이 중요합니다. 복습은 빨리빨리 하시면 돼요. 그래서 자, 이 저자가 말하는 복습은 3번 어떻게 보느냐, 빨리빨리 하시면 되겠는데요. 일단 강의를 들었다, 일단 공부가 끝나면요, 공부가 끝나면 복습 1번, 아주 빠르게 금방 하는 겁니다. 공부가 끝나면. 두 번째는요, 이제 집에 가서 침대에 눕기 전, 다시 말하면 하루가 끝나면 또 복습 1번 빠르게. 마지막으로 다음날 공부를 시작하죠.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빠르게 1번. 이렇게 복습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들 합격은 아주 수월합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 시사하는 바는요, 무엇보다, 자, 노력보다 공부 방법이 중요하다. 그리고 인풋보다 아웃풋이 중요하다. 여러분들은 지금 강의만 듣지만은요, 이 인풋을 떠나서 나름대로의 복습, 문제풀이, 아웃풋이 절대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집에 가시면요, 유튜브를 보는 건 좋아요. 공부와 관계된 유튜브. 다시 말하면요, 한 번쯤은요, 유튜버 이영규 변호사예요. 그래서 이영규 변호사만 치게 되면 이분 유튜브가 나오거든요. 유튜브 화면 얼마 가잖아요. 10분도 안 돼.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 공부 방법에 대해서 이것저것 전부 다 나한테 맞는 것만 추려서 보시면요, 좋은 시간 활용이 되면서 도움이 될 거예요. 공부할 때 꼭 유튜브 참고를 하시고요. 자, 그러면 오늘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입문서는 이제 드디어 학교론 마지막 파트죠. 감정평가론 기초 파트입니다. 입문 파트. 자, 그러면 교재는요, 교재는 57페이지입니다. 57페이지. 자, 제3편 감정평가론입니다. 감정평가론.
목차부터 보겠습니다. 자, 감정평가론 파트는 결론부터 미리 말씀드릴게요. 학교론 중에서 가장 어려워요. 누구나 힘들어서 체계를 못 잡아요. 힘든 파트입니다. 그리고 또 맨 끝에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 다른 쪽 수업을 듣더라도 감평 파트만큼은 진도를 날아갑니다. 정말 빠르게 계속 빠르게 돌리고 또 돌리고 하니까 몇 번 들어도 알 수가 없거든요. 그러나 이 감정평가 파트는 출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몇 문제 나오느냐? 6문제에서 7문제가 나와요. 항상 6문제 고정입니다. 무조건 6문제 이상입니다. 그러면서 계산 문제. 계산 문제도 반드시 2문제 이상은 나와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적어도 15점 출발이잖아요. 분량 되게 많습니다. 그런데 이 감평 파트가 어려운 건 사실인데 여러분들은 오히려 이 파트를 전략 과목으로 삼으세요. 틀림없이 제 수업만 듣게 되면 2가지가 강해집니다. 2가지가. 남들하고 차별화돼요. 뭐냐? 첫 번째는 감정평가론 파트입니다. 아주 강해집니다. 2번째는요. 계산 문제 강해집니다. 다음 주 계산 문제 수업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 감평 계산 문제가 학교는 난코스입니다. 많은 분들이 포기를 하거나 절절매거든요. 남들이 절절맬 적에 여러분들은 오히려 전략 과목이야. 얼마나 유리합니까? 그러니까 감정평가 파트와 계산 문제만 잘하게 되면요. 그것만으로도 다 학원생들과 적어도 15점 차이가 벌어집니다. 여러분들이 우수합니다. 기분 좋게 좋은 점수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감평만큼은 제 수업만 잘 따라오시면 굉장히 도움됩니다. 그리고 특히 이 파트가 분량도 많고 어려운 건 사실인데 중요한 거는요. 우리 시험은 감정평가 파트는 의외로 문제가 쉽게 나와요. 문제가 쉽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한번 체계만 잘 잡아버리면 오히려 고득점이 용이합니다. 꼭 새겨 들으세요. 그래서 학교만큼은 가장 어렵다고 하는 감정평가 파트와 계산 문제 이것만 잡아버리면요. 학교는 웬만하면 점수가 내려갈 수가 없습니다. 무조건 좋은 점수가 확보가 되는 거예요. 아주 강해집니다. 자, 그럼 이제 감정평가가 뭡니까? 하게 되면요. 얘는요. 똑같은 말로 이꼴 부동산 가격입니다. 자, 부동산 가격 구하는 것을 감정평가를 한다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결국 감정평가 이론 이꼴 부동산 가격 이론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면 이 파트는 크게 5개 파트로 공부만 하시면 되겠는데요. 가장 먼저 첫 번째. 자, 감정평가의 기초이론. 최근 시험은 이 파트는요, 출제 확률이 굉장히 희박합니다. 여기서 뭘 공부하느냐? 기초는요, 여기에서는 크게 4가지를 공부하는데요. 첫 번째, 감정평가의 의의가 뭡니까? 자, 의의는 이미 말씀드렸죠. 감정평가는 부동산 가격 구하는 것이다. 두 번째, 감정평가가 왜 필요합니까? 감정평가의 필요성입니다. 필요성. 자, 여러분들 강의도 그대로 보시면 돼요. 필기 다 되어 있으니까요. 예. 다음에 세 번째는요. 감정평가의 기능입니다. 기능. 마지막으로 네 번째, 감정평가의 분류. 어떤 종류가 있습니까? 분류. 자, 요 4가지만 공부하면 끝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기출 문제를 분석하게 되면 여기서는 자, 상대적으로 가장 출제가 많이 된 것이 분류. 분류도 종류가 되게 많거든요. 오늘 다 수업을 하겠지만 분류도 시험에 잘 나오는 것만 공부하시면 돼요. 그리고 감정평가 기능도 아주 가끔씩은 출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 2개 정도만 관심을 가지면 시험은 문제가 없다. 그럼 두 번째.
자, 감정평가는 부동산 가격 구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도대체 부동산 가격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그래서 부동산 가격 형성 원리가 돼요. 이 파트도 분량이 꽤 많습니다. 그러면 이제 감정평가가 어렵다는 것은요, 여기서부터 되게 어려워집니다. 많이 어려워요. 그럼 이 파트도 크게 세 가지만 공부하시면 되겠는데, 첫 번째, 가격 발생연입니다. 자, 모두 필기되어 있죠? 강의 노트 보시면요. 두 번째가 가격 형성연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가격 재원칙입니다. 그러면 이 중에서 가격 형성 요인은 여기서 이제 주된 내용이 여기서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이 나와요.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이다. 자, 또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 시험은요, 재원칙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 얘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은 이 둘 중에서 매년마다 한 문제는 꼭 나온다고 보세요. 참고로 올해 시험은요,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둘 중에서 필히 한 문제는 반드시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감정평가 3방식입니다. 자, 이 파트가 가장 어려워요. 가장 어렵다. 그러면 3방식 하게 되면 역시 강의 노트 다 메모가 되어 있죠. 첫 번째 비교 방식입니다. 다음에 원가 방식입니다. 마지막으로 수익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 파트가 가장 어려워요. 가장 힘듭니다. 어렵다. 그리고 여기서 뭐죠? 계산 문제. 자, 감정평가에서 모든 계산 문제는 3방식에서 출제가 돼요. 그래서 두 문제가 나왔다. 무조건 여기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거의 계산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다음에 네 번째. 자,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입니다. 감정평가 규칙인데. 얘는 말대로 그대로 규칙이죠. 법 조문입니다. 얘는 이제 그대로 자주 보시면서 암기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거든요. 여기서는 어떻게 출제가 될까요? 딱 두 가지인데요. 두 가지. 첫 번째는, 자, 규칙상 용어 정리. 아주 잘 나옵니다. 다음에는요, 자, 토지, 건물, 공장, 과수원 등등등 해서 물건마다 감정평가를 어떻게 합니까? 물건별 평가 방법입니다. 제가 원래 계속 강의하면서 규칙은 원래 얘가 나올 겁니다. 미리 계속 강조했거든요. 원래 나왔습니다. 규칙도 나왔고요. 그래서 올해 시험은요, 각각 한 문제씩에서 두 문제가 모두 출제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자,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예요. 그래서 토지 및 주택 가격 공시제도를 가리킵니다. 여기서도 언제나 한 문제가 꼭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감정평가론 하게 되면 이 5개 파트로 끝. 그러면 분량이 가장 많은 게요. 분량이 가장 많은 게 2장과 3장입니다.
보통 감정평가론 하게 되면 얘가 분량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아주 양도 많고 난해합니다. 그러면 자, 두 가지를 구분하자면요. 여러분들이 이제 2장을 공부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기본서 나왔다. 이것 보시면요. 아무리 책을 읽어도 이해가 하나도 안 돼요. 틀림없습니다. 모르니까 공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얘는 미리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게 공부하느냐. 얘는 숲을 먼저 보자. 숲을 먼저 보자. 다시 말하면요. 전체 흐름이죠. 전체 흐름이다. 자, 전체 흐름, 체계를 먼저 잡아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나무 하나하나 보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책을 보게 되면 책을 읽는다. 나무를 먼저 보거든요. 나무를 먼저 보게 되면 아무것도 이해가 안 됩니다. 책 자체가 이제 하나하나 설명하고 있으니까 나무를 절대 보지 말고 전체 책에도 숲을 먼저 보자. 그런 다음에 이제 나무를 하나씩 보는 거예요. 그만큼 뭐 전체 체계를 잡기가 어렵습니다. 자, 전체만 잡아버리면 얘도 의외로 쉽습니다. 별거 아니에요. 다음에 3방식은 어떻게 공부합니까? 얘는 말 그대로 세 문제 나와요. 세 문제. 주로 세 문제가 잘 나옵니다. 특히 계산 문제. 자, 3방식을 공부하는 방법은요. 예배가 없습니다. 계산 문제가 나오니까 계산 문제는 무조건 어디부터 출발하지? 공식. 계산 공식이 있죠. 공식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3방식을 설명드릴 적에는 공식을 소개한 다음에 공식을 풀어서 따라오시면 공부가 다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양이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반복하자면 가격 형성 원리는 전체 흐름을 잡자. 숲을 보자. 다음에 3방식은요. 공식을 확실히 정리하자. 그럼 다 끝나버립니다. 이런 방법 없이 공부하게 되면 계속 헤매고 어려워지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난코스입니다. 자, 여기까지 5개의 목차를 보았습니다. 목차를 보았다. 자, 목차를 소개해 드렸고요. 그럼 이제 지금 처음부터는 뭘 보느냐? 바로 감정평가 기초를 했는데요. 그럼 이제 기초에서는 뭘 공부했다고 했죠? 의의가 뭔지, 감정평가는 왜 필요합니까? 기능이 어떤 게 있습니까? 종류가 뭡니까? 근데 이런 내용들이 책을 보세요. 책. 57페이지. 자, 책에서 의의랑 필요성, 기능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57페이지부터 책의 내용들은요. 이겁니다. 현재 자, 요 파트랑 요 파트를 뽑아왔거든요. 그러니까 중간에 뽑아오니까 여러분들이 이대로 설명 듣게 되면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뭔지 아시겠죠? 따라서 입문 과정은 얘가 지금 다 빠져 있거든요. 다 빠져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입문 과정이 중요하니까 자, 이번 시간은요. 감정평가에 대한 기초를 하고 형성 원리 요 파트를 제가 체계를 잡아드려요. 요 파트를. 그래서 입문서에 자, 기초 이론이 빠졌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바로 프린트 있죠. 강의 노트. 요것만 들고 그대로 따라오시면 돼요. 자, 지금부터 강의 노트 보시면 바로 1장 감정평가 기초입니다. 화살표에 되어 있죠. 4가지 의의를 공부하고 2번 감정평가의 필요성 3번 기능 4번 분류 4가지입니다. 먼저 고려 1번 의의부터 봅니다. 자, 의의부터 보시면 자, 한 줄 나와 있죠. 한 줄 그대로 밑줄 하세요. 밑줄 합니다. 감정평가란 토지 등의 경제적 가치를 판정하여 가치 동그라미 가치 동그라미 그 결과를 가액으로 표시하는 것 가액 동그라미. 자, 동그라미 2개죠. 가치하고 가액이 나왔습니다. 자, 한 줄 요거 마시면 되겠는데요. 다시 처음부터 보게 되면요. 감정평가란 토지 등이 뭐죠? 짧게 말하면 부동산. 그러니까 부동산의 경제적 가치를 판정하여 그 결과를 가액, 다른 말로 가격이죠. 가격으로 표시하는 것이다. 자, 요거를 다시 한번 정리하게 되면 이렇게 되겠네요. 감정평가에 의하게 되면 방금 봤잖아요. 얘는 뭐냐? 부동산 가치를 판정하여
그 결과를 부동산 가액 또는 부동산 가격입니다. 가격으로 표시하는 것이다. 간단하죠. 감정평가란 부동산 가치를 판정해서 부동산 가격 구하는 작업이다. 그래서 바로 부동산 가격 구하는 것이 바로 감정평가가 됩니다. 그래서 부동산 가치를 부동산 가격으로 구하는 것이 바로 감정평가가 되는 겁니다. 어려움은 아닙니다. 그래서 부동산 가격 또는 가액 구하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바로 2번 내려가죠. 감정평가의 필요성입니다. 필요성. 자, 평가는 왜 필요합니까? 그러면 한 줄 나와있죠. 자연적 특성, 부정성 때문에 화살표, 합리적 시장의 부존재련한 필요성인데 이러면 뭐가 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바로 2번 필요성입니다. 필요성을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평가의 필요성은 자, 먼저 부동산 특성이 나와 있죠. 자, 특성은 따로 1일부터 공부하겠지만은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부정성의 특성이 나와요. 지금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부정성 특성 때문에 공급 곡선이 수직입니다. 따라서 합리적 시장이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자, 합리적 시장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다른 말로 균형 가격이 성립하지 않는데요. 자, 이런 이유 때문에 감정평가 활동이 필요하게 됩니다. 평가가 필요하다. 자, 얘를 가르쳤는데 결국 얘는요, 이대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이해를 쉽게 해드리기 위해서 그림을 2개 그려드릴게요. 그림으로. 자, 그림만 따라오시면 돼요. 그래프를 그려봅니다. 자, 먼저 왼쪽 그래프는 동산이에요. 일반 재화. 동산이 되고요. 자, 오른쪽 그래프는요, 부동산. 토지를 말해요. 부동산 토지이다. 자, 2개 그림이 달라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11월 달 입문 과정에서 수요와 공급 공부했죠. 예. 예를 들면 수요 법칙은 비싸면 적게 산다 들어보셨죠. 그래프가 무슨 모양? 우하향. 자, 공급 법칙은요, 가격이 오르면 아파트 더 많이 짓는다고 했잖아요. 어떤 모양? 우상향. 이미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그래프를 본다면 일반 재화 동산은요, 세로축은 가격 P가 되고요, 가로축은 수량 Q가 된다. 이럴 때 일반 동산, 일반 재화는요, 수요 곡선은 우하향이다. 수요 곡선. 공급 곡선은 우상향이다. 따라서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는 한 점에서 여기서 균형가격 결정이 되고요. 다음에 균형량이 결정이 된대요. 그런데 부동산, 토지는 이것과는 다릅니다. 어떻게 달라지느냐. 자, 토지는, 자, 강남의 땅은 절대로 증가시킬 수가 없잖아요. 절대로 증가 못 시킨다가 뭐지? 부정성. 땅은 항상 고정이 되었어요. 양을 절대로 증가 못 시키잖아요. 이거 바로 부정성이다. 그러니까, 자, 부정성, 절대로 증가 못 시킨다는 것은 공급이 수직이 된대요. 그러니까 공급이 수직인데, 이렇게. 우상향이 아니고 무슨 모양? 수직이다. 얘가 바로 부정성입니다. 따라서 이만큼 땅이 강남이라면, 강남의 땅이라면, 강남의 땅은 결코 이상 증가시킬 수가 없잖아요. 언제나 양은 한정이 되었다. 수직입니다. 그러니까 공급이 달라지겠네요. 수직이다. 그러면 이제 수요는 움직이잖아요. 수요는. 이렇게 수요가 움직인대. 수요는 움직이더라. 그림이 다르잖아요. 달라지죠.
그럼 여기다가 이렇게 그림을 추가해 볼까요? 이렇게. 자, 왼쪽 그림 보면서 많이 보셨죠? 무슨 그림? 엿장수 가위 모양이죠. 자, 가위는요, 이렇게 마음대로 움직이지. 수요도 움직이고 공급도 움직이니까 저절로 시장, 가격은 결정이 되거든요. 얘가 뭡니까? 일반차는 자, 수요와 공급이 마치 가위처럼 자유자재로 움직이니까 이런 점에서 바로 가격은 저절로 결정되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근데 오른쪽 보세요. 얘는 어떤 가위? 가위가 똑 부러져 버렸네. 고장난 가위. 가위가 똑 부러지니까 여기서는요, 결국 자, 합리적인 시장이 존재할 수가 없다. 균형 가격은 성립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만나는 점에서 여기서 가위가 똑 부러졌으니까 가격은 저절로 결정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공급이 수직이니까 합리적 시장은 존재하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균형 가격은 자연스럽게 결정될 수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이때의 가격은요, 어떻게 구하지? 바로 전문가. 감정평가사라는 전문가가 이 가격을 일일이 따로 결정을 해야 됩니다. 되시겠죠? 따라서 평가가 필요한 이유는 무엇 때문에? 부정성 특성 때문에 공급이 수직이니까 자, 부러진 가격이 되어버렸네. 균형 가격은 저절로 결정될 수가 없기 때문에 바로 평가 활동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평가의 필요성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고려 3번입니다. 감정평가의 기능. 자, 기능은 여러분들이 강의 노트 표를 보시면 두 가지겠죠. 왼쪽은 강의 노트입니다. 프린터. 자, 왼쪽은 정책적 기능. 오른쪽은요, 지금 강의 노트 프린트 보시면 돼요. 강의 노트 프린트. 오늘 입문서는 지금 요 내용들이 전부 다 배제가 되었거든요. 입문서는 지금 이렇게 도움이 안 돼요. 안 되기 때문에 제가 프린터로 따라 준비를 했거든요. 강의 노트를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3번 평가의 기능. 자, 기능은 표가 나옵니다. 왼쪽은 정책적 기능, 오른쪽은요 경제적 기능입니다. 얘도요, 우리 시험은요, 제 기억으로 한 3번쯤 출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주 가끔은 묻더라고요. 자, 이 두 가지를 어떻게 비교합니까? 비교하는 것은요, 정책적 기능이 4가지가 있고 경제적 기능이 3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제목에다가 적어주세요. 왼쪽 정책적 기능에다가 땡 괄호 적어줄래요? 공적 활동. 공적 활동 적어주고요. 공적 활동. 그 다음에 오른쪽 경제적 기능은요, 괄호 적어줘요. 사적 활동. 사적 활동 끝. 자, 그러니까 메모하셨잖아요. 공적 활동과 관계되면 모두가 무슨 기능? 정책적 기능. 사적 활동을 가리키면 모두가 경제적 기능입니다. 구분되시겠죠? 그러니까 주로 이제 공적 활동, 공익을 가리키면 정책적 기능, 사적 활동, 사익을 가리키면 경제적 기능입니다. 이렇게 이제 크게 구분하시고요. 이제 하나씩 봅니다. 먼저 정책적 기능은 공적 활동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예가 4가지가 있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시험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1번 부동산의 효율적 이용관리. 자, 여기다가 또 땡땡 적어줄래요? 적어주세요. 지역지구제. 지역지구제. 그래서 부동산의 효율적 이용관리는 지역지구제를 가리키는데, 여러분들 2차 과목 국토기획법에서 지역지구제 공부하시잖아요. 주거지역, 상업지역 또는 녹지지역 등등에서 주상공농, 이 용도에 따라서 자, 결국 여러 가지 관점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용도지역의 목적이 뭡니까? 그 지역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것이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목적이지? 공적 활동, 정치적 기능입니다. 다음에 2번요. 공시지가를 통하여, 밑줄 하세요. 부동산의 적정 가격 유도 밑줄. 공시지가를 통해서 부동산 적정 가격 유도. 자, 부동산 적정 가격은 뭘 가르쳐줘? 공시지가를 가르칩니다. 공시지가. 여러분들 공시지가 많이 들어봤죠? 공시지가 자체가 토지 가격 기준입니다. 이 자체가 바로 공적 활동입니다.
공시지가는 전부 다 공적 활동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뭐 정책적 기능이 되고요. 3번 내려가요. 합리적인 손실보상. 여기도 땡땡 적어줄래요? 이렇게 적어줘요. 표준지 공시지가. 꼭 기억하세요. 표준지 공시지가. 자, 3번은 뭐라고 했죠? 합리적인 손실보상. 앞으로 여러분들이 학교는 공부하는데 보상. 자, 보상은 보상평가죠. 보상만 나왔다면 무조건 무엇이지? 표준지 공시지가예요. 모든 보상평가는 표준지를 통해서 보상을 매기거든요. 그래서 보상평가 무조건 표준지 공시지가를 통해서 보상금을 산정합니다. 그러니까 얘도 이제 공시지가잖아요. 공시지가는 전부 다 무슨 활동? 공적 활동이지. 정책적 기능입니다. 다음에 4번입니다. 4번 보시면 과세의 합리화 땡땡 적어줄래요? 어떻게 적지? 바로 개별 공시지가입니다. 개별 공시지가. 그럼 4번은 뭡니까? 과세의 합리화. 그러니까 과세. 자, 못 박아버리세요. 우리나라의 모든 세금, 국세, 지방세, 모든 세금은요, 바로 개별 공시지가. 줄이면요, 개별지가. 개별지가입니다. 그래서 자, 처음부터 못 박아버리세요. 모든 보상평가는 뭐지? 표준지. 모든 세금은요, 개별지가. 그러니까 요거 바꾸면 틀린 말입니다. 예. 모든 보상은 뭐라고 했다? 표준지. 모든 세금은 개별지가. 예. 그러면 자, 이제 얘도 공시지가니까 무슨 기능? 공적이네. 예. 정치적 기능입니다. 그러면 항목 4가지죠. 2번, 3번, 4번 3개를 묶어 1번 빼고 2, 3, 4 묶어주세요. 왜 묶었을까요? 공통점이 있지. 뭐지? 공시지가. 그래서 2번은요. 공시지가 자체가 부동산 적정 가격이고 3번요. 모든 보상평가는 표준지. 4번 모든 세금은요. 개별지가. 그래서 공통점은 개별지가를 가리킨다. 공시지가를 가리키죠. 그래서 바로 정책적 기능, 공적 활동입니다. 이해하셨죠? 다음에 오른쪽. 경제적 기능은 사적 활동이라고 적었는데요. 크게 3가지다. 3가지. 1번 효율적 자원 배분은 경제적 기능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효율적 자원 배분이 뭐냐면요. 자, 저희 학원 건물이 있죠. 몇 층인지 아시죠? 10층이 10층. 10층 건물입니다. 저희 학원이 몇 층이죠? 3층이죠. 저는 여기서 최고 가고 싶은 데가 어딘가 하면 이제 한 번도 못 가봤는데 6층에 뭐 있는지 아시죠? 예, 만화방. 근데 여기 한번 가보고 싶은데 아직 가보지 못했거든요. 한번 뭐 날씨가 되게 춥다라든지 뭐 시간 많으면요. 양수 딱 맞추고서 밤 새고 싶어요. 밤 새도록 만나보고 싶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그러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10층 빌딩이다. 자, 예를 들어서 자, 이 가격은 누가 매깁니까? 감정평가사가요. 평가사가 평가를 하니까 이 10층 건물은 총 70억이다. 평가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자, 토지금을 포함해서 전체가 얼마다? 70억이다. 얘가 뭡니까? 적정 가격. 다른 말로 시장 가치. 적정 가격입니다. 70억이죠. 이거를 통해서 사고, 팔고 기준이 됩니다. 얘가 뭡니까? 1번. 효율적 자원 배분. 이 적정 가치, 적정 가격 기준으로 사고, 팔고 하니까 바로 자원 배분, 효율적 자원 배분의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사고 판다는 말입니다. 자, 2번요. 자, 거래 질서 확립. 얘가 무슨 말이죠? 자, 이거 얼마라고 했습니까? 70억이죠. 70억이 이럴 수 있습니다. 자, 70억인데 감정평가사가 평가를 하는데 뒷돈을 받았습니다. 뇌물을 먹었습니다.
뇌물을 엄청 받아먹고요. 70억짜리를 150억으로 평가할 수도 있겠네요. 가능합니다. 그럼 뒷돈은 한 몇 억 챙겼겠네요. 얘가 뭡니까? 과대평가. 이렇게 하는 목적이 뭘까요? 왜 뒷돈 받고 평가를 올려줄까요? 대출 많이 받으려고. 150억이면 대출 100억은 받잖아요. 그러니까 뒷돈 받고 허위평가 씁니다. 만약에 70억짜리를 150억으로 평가했대. 말도 안 되지만요. 이것을 통해서 거래가 되어버리면 거래 자체가 무너져 버리잖아요. 이거 바로 2번입니다. 그래서 잘못된 평가는 거래질서를 무너뜨립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평가하면 이러면 거래가 문제가 없는데 너무 과대평가나 허위평가하게 되면요. 거래 자체가 무너져 버립니다. 그만큼 평가사의 윤리, 책임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생각보다 많습니다. 저희 친구도 평가사입니다. 감리평가사. 지난주 만나봤는데요. 이 친구는요. 꼬박 7년 만에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7년 만에 고시를 폐지했어요. 감리평가사. 정말 강기무량하잖아요. 7년 꼬박. 그래서 뒤늦게 40이 넘어서 합격을 했는데, 그런데 합격하더라도 일단 전문성은 떨어지잖아요. 아직까지 실무에 서투니까. 그러면 실무하다 보면요. 처음부터 실무를 잘해야 되는데 이 친구가 브로커를 만났어요. 금융 브로커. 브로커 어떻게 만났지? 이 물건을 이렇게 평가해 주세요. 물건 많이 줄게. 게다가 뒷돈도 주겠지. 처음에 이 친구는 몰랐거든요. 왜? 실무 경험이 짧으니까. 이렇게 하다 보니까 과대평가를 해요. 물론 이제 150억까지는 아닌데 많이 올려줬어. 과대평가. 나중에 이 사건이 터져버리면요. 형사건도 걸립니다. 허위평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친구는요. 따로 형사건, 민사건 갑자기 전부 다 소송에 휘말립니다. 피할 수가 없잖아요. 어느 날 법정 구속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평가사도 평가를 이렇게 허위평가를 하게 되면 뭐하고? 돈 받아먹고요. 이때는 부득불 법대에 가야 됩니다. 그런 안타까운 사례가 있더라고요. 자, 바로 거래질서 확립입니다. 3번요. 부동산 투자에 대한 의사결정의 판단 기준을 제시한다. 자, 투자도 항상 뭐지? 적정 가치가 70억이다. 이거 보고 투자하나요? 그러니까 이런 기준도 제시합니다. 이런 것들이 모두가 사적 활동, 경제적 기능입니다. 그러면 이제 공익이면 뭐라고 했지? 정책적 기능. 사익이면 뭐지? 경제적 기능입니다. 각각 항목이 4개, 3개 있잖아요. 근데 우리 시험은요. 뭘 조심하자? 각각 동그라미 2번을 조심하세요. 그래서 2번을 각각 밑줄합니다. 정책적 기능 2번 보시면요. 자, 밑줄입니다. 밑줄 되어 있죠. 부동산의 적정 가격 유도. 오른쪽 경제적 기능에서 2번은요. 거래 질서 확립이다. 밑줄 되어 있죠. 얘를요. 바꾸면 굉장히 헷갈려 버립니다. 예. 절대 바뀐다는 조심하세요. 부동산 적정 가격 유도를 자칫하면요. 경제적 기능으로 오해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얘는 공시지가이기 때문에 정책적 기능입니다. 다음에 부동산 거래제서 확립은 자칫하면요. 정책적 기능을 오해할 수가 있어요. 그것이 아니고 경제적 기능입니다. 얘만 바뀐 단어만 조심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우리 시험 어떻게 묻지? 다음 중에서 감정평가의 정책적 기능에 속하지 않는 것은? 그래놓고 1번, 2번, 3번, 4번 틀린 답은요. 경제 기능을 다른 걸 하나 싹 집어넣잖아요. 그래서 기능 구분할 수 있겠죠. 기능은 많이 나온 건 아닌데 우리 시험은요. 그동안 한 3번쯤 나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까지를 이해를 하시고요. 다음에 그걸 4번입니다. 분류. 집합 볼까요? 자, 의, 필요성, 기능 설명드렸고 이제 분류가 생각보다 지문은 많이 나옵니다. 분류가요. 분류. 자, 지금부터 분류를 보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프린터 강의 노트를 보시면
분류가 종류가 많습니다. 되게 많아요. 먼저 동그라미 1번 제도상 분류가 여러 가지가 있죠. 뒷페이지, 다음 페이지 보세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동그라미 2번 업무, 기술상 분류가 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분류가 되게 많습니다. 이런 것들을 굳이 암기하려고 하지 마세요. 오늘 수업 들으시면서 아 이렇구나 이해만 하시면 문제가 없습니다. 한번 들으면 다 알 수 있는 거기 때문이에요. 자, 그럼 이제 분류하게 되면 분류. 자, 분류 봅니다. 분류는 크게 두 가지죠. 첫 번째 제도상 분류. 여러분들은 강의 노트 그대로 보시면 돼요. 두 번째가요. 업무 기술상 분류가 됩니다. 그러면 제도상 분류부터 보게 되면 처음에 뭐가 나왔죠? 자, 공인평가와 공적평가예요. 필기가 다 됐기 때문에 평가는 하나 빼겠습니다. 공인평가와 공적평가 이렇게 나와 있죠. 다음에 필수적 평가와 임의적 평가예요. 필수적 평가와 임의적 평가이다. 다음에 공익평가, 사익평가, 법정평가이다. 여기까지 종류 세 가지. 자, 여기까지가 제도상 분류가 되고요. 다음에 뒷페이지 보시면 업무 기술상 분류는 먼저 자, 단독평가와 공동평가입니다. 자, 단독평가와 공동평가 나옵니다. 다음에 종류가 많습니다. 현황평가, 다음에 조건부평가, 기한부평가, 소고평가예요. 다음에 1차, 2차, 3차가 나옵니다. 자, 1차 수준의 평가, 다음에 2차 수준, 3차 수준의 평가예요. 다음에 참모평가와 수시평가예요. 다음에 독립평가와 부분평가입니다. 마지막으로 일괄평가, 구분평가, 부분평가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자, 위의 것은 모두가 제도상 분류, 아래쪽은 종류가 되게 많습니다. 얘가 모두가 업무 기술상 분류가 들어갑니다. 자, 하나씩 볼게요. 첫 번째, 자, 공인평가가 뭡니까? 공적평가가 뭡니까? 얘는요, 평가 주체를 가리켜 주체. 평가 주체. 자, 평가 주체가 개인이 평가하면 공인평가가 되고요. 개인이 아니고 공적기관, 공기관이죠. 공기관이 평가하면 공적평가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그러면 공인평가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나라는 항상 얘가 붙잖아요. 공인중개사, 공인회계사, 공인세무사, 공인감정평가사. 우리나라는 항상 공인자가 붙어요. 공인자가 붙으면 개인이 시험을 쳐야 됩니다. 시험을 합격하면 전부 다 자격증을 부여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어떤 제도이다? 바로 공인제도, 자격증 시험입니다. 대부분 국가가 전부 다 공인제도입니다. 자격증 시험을 합격해야 됩니다.
그럼 이제 공적 평가는 특이하죠. 아주 예외적으로 독일이죠, 독일. 독일은 별도로 자 평가를 누가 하지? 바로 평가위원회가 있어요. 위원회. 평가위원회라는 공적 기관에서 평가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독일의 경우는 바로 개인이 아니라 평가위원회, 공적 기관이 평가한다. 공적 평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일반적으로 예가 아니고요. 공인제도다. 공인평가. 자기만 취득하면 됩니다. 자, 어려움은 없습니다. 다음에 필수적 평가와 의무적 평가입니다. 자, 필수적 평가와 의무적 평가는 어떤 차이점이다? 바로 강제성 유무를 가리킵니다. 강제성 유무. 그러면 필수적 평가는 어떤 메모되어 있죠? 일정한 사유. 기억하세요. 일정한 사유.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필히 반드시 평가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유가 생기면 필수적으로 반드시 평가해야 됩니다. 다음에 의무적 평가는 예가 아니라 바로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사입니다. 자유로운 의사이다. 이렇게 구별합니다. 그러면 자 필수적 평가는 대표적인 예가요. 바로 경매평가. 경매평가. 여러분들 경매해 보셨습니까? 자 경매평가는요. 어떨 때 경매 넘어갑니까? 은행에 대출 받았는데 원리금을 3기를 안 갚아. 그러면 이제 부실채권이 되어버리거든요. 3개월 동안, 3개월 이상 연체해버리면 그때부터 경매 넘어갑니다. 예. 그래서 경매 넘어가요. 자, 원리금을 3기 연체해서 이렇게 경매가 넘어간다. 이것도 3기 연체했습니다. 이때부터 이제 경매 넘어가지 않으면 NPL, 부실채권이 되거나 경매 넘기잖아요. 그럼 이럴 때 이제 경매를 쭉 진행이 되면 주로 얼마 뒤에 1년 전, 10달 또는 1년이죠. 한 1년 뒤에 이제 쉽게 말 법원에서 이제 경매가 진행되는 겁니다. 이럴 때, 자, 경매가 진행되기 전에 얼마 전점? 6개월이죠, 6개월. 그러니까 6개월 전점에서 별도로 평가를 합니다. 경매평가. 이때 평가가 뭡니까? 바로 채무 불이행이나 일정한 사유가 생기니까 이때는요, 반드시 필수적으로 경매평가를 해야 됩니다. 또 어떤 게 있죠? 보상평가. 보상평가. 보상평가는 어떤 사업입니까? 공익사업입니다. 공공사업. 공익성이 클 때는요, 이때는 반드시 공공사업을 크게 하면서 보상금, 보상평가 하잖아요. 이런 것도 반드시 필수적으로 평가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예를 왜 설명드릴까요? 요거 강조하려고요. 출제가 잘 되는 겁니다. 반복합니다. 경매평가는 필수적 평가다, 의무적 평가다. 필수적. 경매평가는 의무적 하면 틀린 말입니다. 이렇게 잘 묻거든요. 어떤 평가야? 필수적 평가다. 경매평가. 여러분들이 경매 실무 하시면, 경매 해보시면, 이때 이 경매 가격, 경매 평가 가격이죠. 평가 가격. 여기에 제시되어 있거든요. 요거 조심하세요. 그러니까 경매에서는 일반 개인들은 절대 이것을 맹신하지 말자. 맹신하지 말자. 이 가격은 평가사가 평가를 했는데 절대 이것을 기준적으로 잡지 말라는 말입니다. 보통 평가사들이 경매 가격 매기잖아요. 매기면 보통 가격보다 좀 높게 평가할까요? 낮게 평가할까요? 예? 답이 나는데요. 보통 가격보다 좀 높게 평가해줘요. 처음에는요. 처음에는 조금 높게 평가해줍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경매에 넘어갔다 이 사람들 얼마나 불쌍합니까? 어차피 높게 평가하더라도 30% 아니면 20%씩 저감될 거니까, 떨어질 거니까. 그러니까 처음에는 좀 봐줘요. 살짝 높게 해주거든요.
그런데 유혈점은, 자, 이때 이제 낙찰 받을 때, 일반인들은, 아, 평가가 이게 얼마 나왔네. 이거 맹신하지 말래 말입니다. 왜냐면요. 시차가 얼마? 몇 개월이죠? 6개월이죠. 6개월. 지금 장이 좋아요, 나빠요? 되게 나쁘죠? 나쁘면 이거지. 장이 내려가잖아요. 그럼 지금 나빠. 6개월 전에는 좋았잖아. 그럼 이때 가격은요, 높은 가격이 될 수 있거든. 지금은 낮잖아요. 그러니까 맹신해서는 안 되는 말입니다. 항상 6개월 시차를 고려해야 됩니다. 만약에 장이 좋아진다면, 좋아지면 이때 기면 너무 낮아버렸잖아. 그러니까 지금 현재에서는 장이 좋아지니까 이때 가격은 6개월 전 가격은 너무 낮은 가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6개월 시차를 고려해서 절대 이 가격을 고지것대로 믿지 말자. 항상 그 시차를 변동해야 됩니다. 그런 것들은 늘 감안해야 됩니다. 그래서 경매평가는 필수적 평가이다. 이것만큼은 꼭 기억하세요. 잘 나옵니다. 다음에 임의적 평가는 엿장수 마음대로 내 마음 내킬 때 임의적으로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거든요. 이런 대표적인 예가 바로 담보평가입니다. 담보평가. 내 아파트를 대출받고 싶을 때 은행에 의뢰하잖아요. 은행에서 이제 평가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임의적 평가는 대표적인 바로 담보평가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꼭 기억합니다. 필수적 평가는 대표적인 것은 바로 경매평가다. 이것만큼은 출제 포인트가 돼요. 다음에 공익평가와 사회평가는 제목 그대로 봐요. 공익이 목적이면 공익평가, 사익이 목적이면 사회평가. 그냥 지나갑니다. 쉬운 건 무관합니다. 다음에 법정평가는 뭘까요? 법정이 뭐죠? 법률의 규정이죠. 법률의 규정의 준말입니다. 법률의 규정에서 평가한다. 어떤 게 있습니까? 바로 공시지가. 공시지가는 항상 분석하기에 공시하는 법률이 있잖아요. 이에 따라서 평가합니다. 공시지가. 또는 이제 여러분들 모든 세금 매길 때 조세. 이사가 뭐 세법 공부하시죠? 모든 세금은 요거잖아. 모든 세금은 뭐지? 개별지가. 그걸 평가해라고. 법에서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또 모든 보상평가. 법으로 뭐지? 표준적으로 보상해라. 그러니까 여기서 조세라든지 또는 보상평가.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법률의 규정에 다 의해서 평가하는 거거든요. 모두가 법정평가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평가의 분류를 보고 있는데 특히 그중에서 제도상 분류를 몇 가지 보았습니다. 거두절미하고 여기서 출제가 된다면요. 오로지 딱 한 가지입니다. 뭐지? 경매평가는 무슨 평가? 필수적 평가이다. 앞으로 많이 보게 될 거예요. 그러면 이 다음에 분량이 많잖아요. 업무, 기술상 분류는요. 10분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이어서 설명드리고요. 칠판은 그대로 두시면 돼요. 다음 시간 보겠습니다.